강서연은 새로운 근무복에 뻣뻣한 감촉에 낯선 위화감을 느꼈다. 짙은 회색의 제복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입었던 720-7 특임대 전투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날렵하게 몸에 감기던 전투복 대신 넉넉하고 투박한 이 옷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숨기려는 듯했다. 교도관이라는 직책은 그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택한 마지막 도피처였다. 3년 전 그 지옥 같은 임무에서 홀로 살아남은 후 서연은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그녀의 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전부였던 유일한 혈육. 어린 조카가 그 임무의 실패로 목숨을 잃었다. 세상은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시를 떠나 세상과 단절된 이곳, 남성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왔다. 아침 점호 시간. 거대한 수용동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새로운 여교도관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조롱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차가운 강철문을 열고 감방 복도로 들어섰다. 쨍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시멘트 바닥은 마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남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답답했다. 싱크맹가본. 한쪽 구석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교도소의 비공식적인 왕으로 불리는 장혁이었다. 전직 폭력 조직 두목이었던 그는 거대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신복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교도관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장혁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여자 혼자서 이 험한 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긴. 요즘 세상에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설치는 법이지.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의 몇몇 죄수들이 낄낄거렸다.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감방문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잠금 장치를 점검하고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묻는 기본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녀의 무덤덤한 태도는 오히려 장혁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보통의 교도관이라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찔하거나 적어도 불쾌한 표정이라도 지었을 터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대한 식당은 소음으로 가득 찼다. 플라스틱 식판들이 부딪히는 소리, 수백 명의 남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교도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서연은 배식대에 서서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는 죄수들을 지켜봤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야, 신참 밥 좀 빨리 퍼봐.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언제 다 먹냐. 한 죄수가 불평하며 식판을 툭툭 쳤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죄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식판에 국을 퍼주었고 죄수는 픽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때 식당 한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두 명의 죄수가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주변의 죄수들이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며 고함을 질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교도관 몇 명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거친 싸움에 끼어들기를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죄수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혁은 자신의 식판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새로운 여교도관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미묘하게 번뜩였다.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싸움을 벌이는 두 죄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갑자기 싸움을 벌이던 죄수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상황은 급격히 위험해졌다. 다른 교도관들이 당황하며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 같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였다. 서연은 두 죄수 사이로 정확히 파고들었다. 마치 수십 번 훈련된 듯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손이 순식간에 목을 조르고 있던 죄수의 손목을 낚아챘다.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그녀의 소나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죄수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손을 놓쳤고 서연은 그대로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또 다른 죄수가 달려들어 서연을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한 듯 몸을 틀어 피했다. 그리고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정확히 혀를 제압했다. 죄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죄수들과 교도관들 모두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쓰러진 두 죄수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강력한 경고보다도 분명하게 그녀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장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혁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비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함께 깊은 의문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교도관들에게 쓰러진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그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다. 식당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를 향한 조롱 섞인 시선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혹은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장혁은 서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노려봤다. 그는 강렬한 적수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여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움직임,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위압감. 그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졌다. 칠리곤 칠특임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이 교도소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장혁은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강서연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신복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 아무리 봐도
그냥 교도관은 아닌 것 같아요. 장혁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오랜 시간 조직을 이끌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왔다. 사람의 눈빛, 움직임, 그리고 풍기는 아우라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강서연에게서는 그동안 만나왔던 어떤 교도관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특히 식당에서 그녀가 움직였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특수부대. 그는 부하들에게 강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물론 교도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장혁은 외부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보고가 들어왔다. 강서연은 3년 전 갑자기 군에서 전역했고 그 이후로는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전역 전 그녀의 마지막 보직은 특임대 교관이었다는 짧은 정보가 덧붙여졌다. 장혁의 눈이 번뜩였다. 707 특임대. 그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장혁은 그녀를 시험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어떤 답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강서연의 존재는 이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교도소 생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장혁의 변화된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에게 교도소 생활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반복이었다. 죄수들의 조롱, 규칙적인 순찰, 형식적인 보고.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3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조카 유나는 작은 손으로 서연의 전투복 소매를 꼭 잡고 제잘거렸다. 이모, 오늘 꼭 일찍 와야 해. 유나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유나의 해맑은 미소가 서연의 마음을 녹였다. 서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그럼 이모가 꼭 일찍 갈게. 우리 유나랑 재밌게 놀아줄게. 그날은 그녀가 지휘하는 팀이 마지막으로 해외 비밀 작전에 투입되는 날이었다. 목표는 국제 테러 조직의 거점 파괴. 정보는 완벽했고 팀원들은 최전계 요원들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인질로 잡혀있던 어린아이들이 발견된 것이다. 팀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위험한 선택을 했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적들의 총탄이 쏟아졌고 아비규환 속에서 팀원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그녀를 포함한 몇 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인질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유나였다는 것을 테러 조직은 서연의 작전을 역이용하여 그녀의 조카를 미끼로 삼았던 것이다. 서연은 오열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실패로 인해 사랑하는 조카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살아남은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무채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빛을 잃었다. 교도소는 그녀에게 스스로를 가둘 수 있는 완벽한 감옥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존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내에서 작은 소요가 일어났다. 한 젊은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도관들이 개입했지만 폭행을 주도하던 죄수들은 워낙 난폭하여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서연은 순찰 중 이 상황을 목격했다. 폭행을 당하던 젊은 죄수의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멈춰. 서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폭행을 주도하던 죄수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어이, 신참 여교도관. 어딜 감히 나서 여긴 네가 상대할 만한 곳이 아니야. 죄수 한 명이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몸에서는 마치 투명한 칼날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그 죄수의 손목을 순간적으로 잡아 비틀었고 죄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다른 죄수들이 달려들었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몸을 낮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제압했다. 그녀의 기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제압하는 데 특화된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모든 공격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 몇 초 만에 3명의 죄수가 고통 속에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상황을 장혁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가 과거의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보았던 최정예 요원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완벽하고 치명적이었다. 그의 신복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형님, 저 여자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707이라고요. 장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조롱이나 경멸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왜 온 것일까? 단순히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폭행을 당했던 젊은 죄수는 고통 속에서도 서연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이름은 안지훈. 전직 기자였던 그는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음모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수감된 상태였다. 세상의 모든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였다. 하지만 방금 자신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차갑지만 단호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여교도관. 그는 서연에게서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을 보았다. 서연은 쓰러진 죄수들을 교도관들에게 인계하고 안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연민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괜찮아. 서연의 짧은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어떤 희망을 보았던 것이다. 이 삭막한 감옥 안에서 어쩌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를 만난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조카 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유나야, 이모가 네오에게 갚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녀는 유나를 잃은 후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스스로를 벌하듯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안지훈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직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윤에게 속죄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사명감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을까? 윤아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또 다른 윤아들을 위해. 장혁은 강서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종이 한 장을 구겨 손에 쥐었다. 특임대 교관. 그 짧은 문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식당과 복도에서 이미 충분히 목격했다.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707 특임대 중에서도 교관이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예상 밖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장혁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무술고수들과 싸움꾼들을 만나봤지만 서연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과 기술은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고 통제하는 것에 완벽하게 훈련된 기계 같았다. 그의 내부 정보원들을 통해 그녀의 전역 배경에 대한 소문도 어렴풋이 들려왔다. 작전 실패와 조카의 죽음. 그는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한때는 외부 사회의 정보망을 쥐락펴락하던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강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교도소의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이자 어쩌면 자신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도 있었다. 한편 안지훈은 서연이 자신을 구해준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과거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추구했지만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이곳 교도소는 그에게는 세상의 불의가 응축된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등장, 그녀의 강력하면서도 정의로운 모습은 그의 마음에 다시금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과 자신이 알고 있는 거대 기업 비리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감옥 안에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온전히 믿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다. 교도소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언제나 음모와 권력 다툼이 존재했다. 어느 날 교도소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죄수들의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장혁은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죄수들의 동향을 살폈고 수상한 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일부 죄수들이 외부와의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 또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죄수들을 주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프로그램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죄수들 중 일부는 이전에 그녀가 식당에서 싸움을 제압했을 때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 했던 무리였다. 그들은 장혁의 파와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세력이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야간 순찰 중이었다.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죄수들의 낮은 잠꼬대만이 들려왔다. 그때 한 감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서연은 조용히 감방문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는 것이 들렸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감방 안에는 3명의 죄수가 모여 앉아 무언가를 은밀하게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약병들이 들려 있었다. 마약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들이 마약을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다. 김상철. 그 이름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3년 전 그녀의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작전 실패의 배후에 있던 자, 바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 김상철이었다. 그는 작전 정보를 테러 조직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검은 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증오와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다. 그녀는 이곳에 스스로를 가두며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었다. 마약 거래 김상철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김상철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녀의 조카를 죽인 그자가 여전히 건재하며 새로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부러 장혁의 감방 근처를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 미묘하게 흔들렸다. 장혁은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뭘 보신 건 없으신가요? 장혁의 말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떠보는 듯한 날카로운 촉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장혁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였다. 김상철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를 상대하려면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젯밤 몇몇 죄수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은 장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김상철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장혁의 얼굴에 미묘한 경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알고 있었다. 김상철은 단순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뒤로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고 교도소 내부에도 그의 신복들이 침투해 있었다. 재활 프로그램 또한 김상철의 지시 아래 마약 유통 통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김상철이라면 그 자가 이곳과도 연결되어 있다니. 장혁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요. 서연은 장혁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 또한 김상철의 존재와 그의 악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가 이곳에 수감된 것 또한 김상철과 관련된 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연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저에게 빚을 갚고 싶지 않으십니까? 서연이 불쑥 말했다. 그녀는 장혁이 폭행 상황에서 자신에게 은근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제가 김상철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정보와 저의 능력이 합쳐진다면 분명히 그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장혁은 서연의 제안에 놀란 듯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 710-7 특임대 교관 출신인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합니까? 저는 감옥 안에 갇힌 몸인데 당신은 이 감옥에서 평생을 썩고 싶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김상철이 저지른 죄는 당신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추악합니다. 그를 끌어내린다면 당신의 형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가족의 복수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복수하고 싶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김상철이 자신의 조직을 와해시키고 자신을 이곳에 쳐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정보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좋습니다. 장혁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믿어보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움직이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를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지만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하는 조카의 복수를 하고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교도소의 깊은 어둠 속에서 위험하지만 강력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장혁은 자신의 감방에 홀로 앉아 강소영과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녀의 제안은 위험했고 미친 짓에 가까웠다. 교도관과 죄수가 손을 잡고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로 싸운다니 세상 어느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심과 무엇보다 복수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그가 가진 그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김상철. 그 이름은 장혁의 조직을 붕괴시키고 그를 이곳에 처박아 넣은 장본인이었다. 단순히 사업 경쟁이나 구역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상철은 자신의 검은 사업을 위해 장혁의 조직을 이용하려 했고 장혁이 이를 거부하자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다. 장혁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였지만 그에게도 자신만의 신념과 의리가 있었다. 김상철은 그 모든 것을 유린했다. 서영과의 동맹은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복수의 기회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 썩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정보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장혁은 자신의 신복 중 한 명인 박건우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김상철의 움직임을 다시 확인해 특히 교도소 내부와 연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봐. 박건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장혁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안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안지훈은 기자 출신답게 뛰어난 기억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상철이 연루된 거대 기업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가 누명을 썼기에
김상철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신뢰를 쌓아갔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안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쉽게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지훈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그에게 어느 정도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지훈의 눈이 커졌다. 김상철. 그 이름은 그에게 트라우마와도 같았다. 김상철이라고요. 대체 당신과 김상철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카 유나의 사진을 꺼내 안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햇살 가득한 오후, 서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유나는 작은 무정이를 들고 장난감 병정처럼 늠름하게 걸어갔다. 이모, 유나도 나중에 이모처럼 멋있는 군인 될 거야. 띠띠띠, 저기 나타났다. 유나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그때 서연의 무정이가 울렸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 상황 발생, 해외 특수작전, 지금 당장 투입. 서연은 유나를 집에 데려다 주고 작전지로 향했다. 그것이 유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작전은 시작부터 어딘가 불안정했다. 정보는 지나치게 완벽했고 적들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랐다. 팀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질들을 발견했다.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한 명에게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유나가 가장 아끼던 토끼 인형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군가 작전 정보를 흘렸고 그들은 유나를 미끼로 사용한 것이었다. 서연은 무모하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총탄이 빗발쳤고 팀원들은 차례로 쓰러져 갔다. 서연은 유나를 끌어안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유나의 천은 서서히 식어갔다. 서연은 절규했다. 뒤늦게 도착한 아군 병력이 테러 조직을 제압했지만 유나는 돌아올 수 없었다. 조사 결과 김상철이 테러 조직에게 거액을 받고 작전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증거들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의 교묘한 수법과 막강한 권력은 결국 그를 법망에서 벗어나게 했다. 서연은 김상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서연은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조카를 죽였어.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어. 내가 이곳에 온 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야. 당신의 사건이 김상철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야. 안지훈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복수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의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 역시 김상철의 거대한 비리를 취재하다가 누명을 썼고 그 과정에서 그의 약혼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병원에 누워 있었다. 내 약혼녀도 김상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지만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당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은 안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공통의 비극과 복수심이 얽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당신의 정보가 필요해. 김상철의 약점과 그가 이곳에서 벌이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줘. 안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상철의 비리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이 외부의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교도소 내부에서 김상철의 지시를 받는 죄수들과 교도관들이 있으며 그들이 마약 유통과 함께 또 다른 은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작업은 바로 교도소 내 특정 구역을 개조하여 김상철의 비밀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정보였다. 서연은 안지훈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장혁과 상의했다. 장혁은 안지훈의 정보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김상철의 비밀, 자금 세탁과 불법 연구에 대한 정보는 그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장혁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 외부에서 김상철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주시했고 교도소 내부의 김상철 측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교도소장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교도소장은 김상철의 충실한 꼭두각시였다. 그는 김상철의 지시를 받아 재활 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교도소 일부를 개조하고 죄수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연은 교도소장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포착했고 그의 사무실을 몰래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김상철과의 통화 기록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암시하는 서류 조각들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강서연, 장혁, 그리고 안지훈의 위험한 동맹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상처와 복수심을 연료 삼아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김상철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교도소의 차가운 벽은 더 이상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한 그들의 거점이었다. 강서연, 장혁, 그리고 안지훈의 동맹은 교도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은밀하고 견고하게 뿌리내렸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교도관과 죄수가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채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 맞서 싸우는 비밀스러운 전사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상철을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서연은 낮에는 평범한 교도관으로 위장한 채 교도소 내부를 면밀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곳곳에 숨겨진 김상철의 흔적을 쫓았다.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공사 현장은 그녀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다. 죄수들이 무심코 던지는 대화 조각, 특정 교도관들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밤마다 교도소 특정 구역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까지. 서연은 모든 것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장혁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교도소 내부에 구축된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의 신복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김상철에게 충성하는 죄수들과 교도관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과 비밀을 캐냈다. 특히
마약 유통 경로와 관련된 정보는 서연의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장혁은 외부의 잔존 세력을 통해 김상철의 사업체와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김상철이 단순히 돈에 눈먼 부패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극악무도한 자임을 확인했다. 안지훈은 자신의 기자적 감각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서연과 장혁이 수집한 파편적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십 년간 축적된 비리 사건, 데이터베이스와 같았다. 그는 김상철의 과거 행적과 현재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특히 그가 숨겨둔 비리 장부는 김상철을 한방에 보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 장부에는 김상철이 지난 10년간 벌여온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뒷돈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국가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이걸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숨기느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찾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과제였다.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김상철 또한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교도소 내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두었고 서연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활 프로그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몇몇 의도적인 방해 공작은 서연을 향한 경고였다. 공사 자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거나 정전이 되는 등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린 것임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독방 수용동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강아지의 울음소리였다. 교도소 내부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서연은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한 감방 문 앞에서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감방 안에는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품에는 작고 털이 북슬북슬한 진돗개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개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고 다리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교도소에 개를 키우는 건 불법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선했다. 이 녀석은 둘이입니다. 제가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 이 녀석이 저를 구해줬어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오늘 낮에 교도관들이 재활 프로그램 공사 현장에서 이 녀석을 발견하고 때렸습니다. 이 녀석이 시끄럽게 짖어서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방해했다고 하면서요.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비밀스러운 작업. 노인의 말은 김상철의 불법 연구와 자금 세탁 작업을 암시하는 듯했다. 서연은 둘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개의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은 둘이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인식표를 발견했다. 인식표 뒷면에는 희미하게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상철이 사용하던 암호화된 계좌번호의 일부였다. 안지훈이 언급했던 비리 장부의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연의 뇌리를 스쳤다. 둘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서연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두리를 건네주었다. 두리는 서연의 품에 안기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추고 그녀의 냄새를 맡았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듯했다. 서연은 두리를 데리고 장혁과 안지훈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두리의 목에 걸린 인식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안지훈은 흥분했다.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김상철의 비자금 계좌 번호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숨겨둔 장부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두리가 이 번호가 새겨진 곳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혁은 두리를 보며 피식 웃었다. 개 한 마리가 김상철을 잡는데 도움이 될 줄이야. 세상 참 재밌게 돌아가는군. 두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줄 단서였다. 서연은 두리를 치료해주며 조심스럽게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두리는 놀라운 지능과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두리를 통해 김상철의 비밀 작업이 진행되는 교도소 내 특정 구역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두리는 좁은 통로나 환기구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마치 스파이처럼 정보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김상철의 방역 또한 거세졌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서연을 감시하고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도소장은 서연이 김상철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서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녀가 죄수들과 결탁하여 반란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어느 날 교도소장이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 교독관,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몇 죄수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심지어 외부와의 연락을 돕는다는 보고가 들어오더군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그저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규정이라. 글쎄요. 교도소장은 피식 웃었다. 이곳에서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죠. 김상철 회장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불편해하십니다. 더 이상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이 아끼는 것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김상철이 이미 자신의 약점, 즉 윤아와 관련된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소장님,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교도소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서연은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제 숨겨진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김상철과 교도소장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최후의 대결이 임박하고 있었다. 교도소장의 사무실을 나선 강서연의 발걸음은 더욱 단호해졌다. 이제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김상철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아픈 상처인 조카 유나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언급된 순간 서연의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장혁과 안지훈에게 교도소장의 위협을 알렸다. 김상철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장까지 움직여 우리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감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장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국 올 것이 왔군. 김상철 그 새끼는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도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으면 가차없이 칼을 휘두르지. 좋아. 그럼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뭘 할 겁니까? 교도관님, 서연은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20일 특임대에서 훈련받았던 수많은 작전 시뮬레이션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것. 그녀는 눈을 뜨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상철이 교도소 내에서 진행하는 불법 작업을 폭로하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리 장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감옥에 쳐넣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 될 겁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그 혼란을 틈타 김상철의 비밀 구역에 침투할 겁니다. 안지훈은 서연의 계획에 긴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제가 비리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몇 군데를 추려냈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교도소장의 개인 금고실이거나 아니면 김상철의 비밀 연구실입니다. 장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위는 우리가 주도할 겁니다. 교도소 내부의 불만을 가진 죄수들을 규합하면 충분히 가능해. 내가 신호탄을 쏘면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그날 밤, 교도소는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죄수들은 평소와 달리 웅성거렸고 교도관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장혁의 감방에서 시작된 둔탁한 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댐에 난 작은 균열처럼 곧이어 거대한 파열음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디어는 못 참겠다.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교도소장을 끌어내라. 장혁의 우렁찬 목소리가 어둠 속을 찢고 나왔다. 그의 선동에 동조한 수많은 죄수들이 감방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교도소 전체가 거대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죄수들은 격분하여 자신들의 불만을 토해냈고 일부는 감방문을 부수고 뛰쳐나오려 했다. 교도관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 혼란을 틈타 서연은 두리를 안고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교도소장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의 지형을 미리 파악해 두었고 인적이 드문 뒷문 통로를 이용했다. 두리는 그녀의 품에 안겨 마치 자신의 임무를 아는 듯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서연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민첩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능숙하게 피해가며 닫힌 문들을 순식간에 열어젖혔다. 707 특임대 교관으로서 수많은 침투 훈련을 거친 그녀에게 교도소의 보안 시스템은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교도소장의 사무실에 도착한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책상 서랍, 캐비닛,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뒤까지. 그녀의 손이 교도소장의 거대한 책상 아래를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금고에 손잡이를 찾아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섬광처럼 번뜩이는 칼날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교도소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사무실로 침투할 것을 예상하고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오다니. 계집의 주제에 감히 김상철 회장님을 건드리다니.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교도소장은 칼을 휘두르며 서연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는 겉으로는 나약해 보였지만 숨겨진 칼솜씨는 제법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칼을 들고 있는 상대를 맨손으로 상대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놈의 추악한 죄가 오늘 밤 모두 드러날 것이다. 서연은 교도소장의 공격을 회피하며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칼을 휘두르는 패턴을 읽어냈고 그의 빈틈을 찾아냈다. 교도소장이 다시 칼을 찔러 넣는 순간 서연은 그의 팔을 쳐내며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고 칼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교도소장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채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비리 장부는 어디 있나? 말해. 서연의 목소리는 살벌했다. 웃기지 마. 절대 말하지 않을. 교도소장이 저항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팔을 더욱 세게 비틀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교도소장의 시선이 금고를 향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따라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다. 안지훈이 알려준 김상철의 비자금 계좌번호가 바로 금고의 비밀번호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장부, 여러 권과 함께 현금 다발, 그리고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두리가 킁킁거리며 금고 안쪽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서연은 두리의 코가 가리키는 곳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낡은 액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그 안에는 더욱 오래되고 중요한 듯 보이는 낡은 가죽, 장부와 함께 서연의 조카 윤아가 가지고 놀던 토끼 인형의 팔 부분,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희미하게 김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작전만 성공하면 우리는 막대한 돈을 손에 넣게 될 걸세. 그 특임된 놈들은 눈치채지 못할 거야. 특히 강서연 그년 조카를 미끼로 던져주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지. 하하하.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의문이 이 순간 명확한 실체로 드러났다. 김상철은 단순한 부패한 관료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녀의 조카를 잔혹하게 이용한 악마였다. 그녀는 두툼한 비리 장부와 녹음기가 담긴 USB, 그리고 윤아의 인형 조각을 움켜쥐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중무장한 특수 기동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교도소장이 외부에서
미리 불러들인 김상철의 사병들이었다. 그들의 총구가 서연을 향했다. 강서연, 꼼짝 마라. 증거물을 내려놓고 항복해라. 서연은 둘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비장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강렬한 분노와 반드시 이 모든 악행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나는 절대 멈추지 않아. 김상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봤다. 아래는 어둠 속에 잠긴 교도소 운동장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 그녀의 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총알이 빗발쳤지만 그녀를 맞추지 못했다. 그녀는 710 7특임대 교관이었다. 이곳은 그녀의 마지막 전장이 될 것이었다. 강서연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린 순간 교도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과 비명소리, 죄수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밤하늘을 갈랐다. 서연은 훈련된 본능으로 몸을 날려 착지했고 즉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품에는 둘이와 함께 김상철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물들, 즉 비리 장부, USB, 그리고 유나의 토끼 인형 조각이 단단히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다. 이 모든 악행을 끝낼 마지막 기회였다. 교도소장과 특수기동대원들은 서연을 쫓아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총을 난사하며 서연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어둠과 서연의 민첩한 움직임은 그들을 비웃는다 듯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교도소 외벽을 향해 달렸다. 머릿속에는 720-7특임대 시절의 탈출 훈련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교도소 외벽의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때 장혁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야, 김상철의 개들아. 진짜 적은 적이 있다. 우리가 강서연을 막아설 줄 알았냐. 장혁은 죄수들을 이끌고 교도관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이다. 교도소 내부에서는 죄수들과 교도관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장혁의 눈은 서연이 외벽을 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감과 함께 비장한 빛을 띄었다. 서연은 마침내 외벽에 도달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갈고리 로프를 던져 벽에 걸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총알이 그녀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벽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다. 바로 그때 서연의 등 뒤에서 강렬한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져 나왔다. 김상철이 미리 설치해둔 폭발물이었다. 그는 서연이 증거를 가지고 탈출할 경우를 대비해 교도소 외벽에 함정을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폭발의 충격으로 서연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비리 장부가 허공으로 흩날렸다. 안 돼. 서연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멀리서 달려온 안지훈이 몸을 던져 떨어지는 장부를 움켜쥐었다. 그는 감방 내에서 탈출하여 서연을 돕기 위해 달려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폭발의 충격과 낙하하는 장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옆에는 폭발의 충격으로 쓰러진 둘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몸을 가다듬었다. 비록 장부를 놓쳤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USB와 유나의 인형 조각, 그리고 그녀의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안지우는 쓰러져 있었지만 장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둘이 또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교도소 문이 활짝 열리고 외부에서 지원 병력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상철의 사병들이 아닌 서연이 몰래 연락했던 믿을 만한 국가정보 요원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넘겨주고 김상철의 악행을 폭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품에 안고 재빨리 교도소 밖으로 몸을 피했다. 날이 밝아오자 세상은 충격적인 뉴스에 휩싸였다. 칠병민 7특임대 출신 여교도관, 거대 정치인의 비리 폭로, 김상철 회장, 마약 유통 및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서연이 넘긴 USB와 그녀의 증언, 그리고 안지훈이 목숨 걸고 지켜낸 비리 장부의 증거들이 합쳐지면서 김상철의 모든 악행이 백일에 드러났다. 그의 오랜 비리와 잔혹한 범죄들이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까지 함께 몰락했다. 김상철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과거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교도소 내부에서는 장혁과 그의 동료들이 재심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았다. 장혁은 서연의 도움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출소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안지훈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비록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졌다. 그는 다시 펜을 들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약혼녀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그들은 재회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둘이는 안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는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강서연은 모든 것이 끝난 후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유나의 묘소를 찾아갔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묘비 앞에서 서연은 마침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해방감, 그리고 오랜 시간 짓눌러 왔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윤에게 속죄했고 이제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휘눅칠 특임대 교도관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강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몇 달 후 서연은 한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따뜻한 연민과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유나의 죽음은 그녀에게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통해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다.